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일단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의 방송을 보신 분들이 한 가지 혼동되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어제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 오미크론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누, 그러니까 슈퍼 변이 누 그랬는데 일단 이거부터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이 남아프리카 여길 중심에서 발발한 이 오미크론 원래는 누라고 이미 가칭 명칭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WHO가 회의에 들어갔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관심 이런 바이러스 쪽에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야 이거는 우려스럽다라고 결정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관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갖고 긴급히 WHO에서 이름을 누에서 오미크론으로 바꿨습니다. 뭐 그냥 차이는 그 글자 중에서 그 그리스 문자 중에서 뭐 13번째 글자 알파벳에서 15번째 알파벳으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사실 뭐 미국 증시보다는 사실 유럽 증시가 더 많이 급락을 주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실 원래는 오늘 앞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국내적으로 지금 금리 올렸죠. 이미 여러분들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과연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금리를 올릴 만큼 1% 올릴 만큼 이게 경기가 튼튼한가? 이거 올려도 괜찮겠는가? 이런 우려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금리를 올린 다음에 예전에 지금 2018년도도 똑같은 일이 발생됐는데요. 2018년도에 제노파일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줬고 2018년도 4분기에는 오바마 현인인 워렌 버핏조차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신지 아시죠. 문제는 그 다음 연도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2019년도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를 3번이나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방송 들으시면서 그나마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미 국채 수익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년 만기 수익률, 특히 금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2년짜리 보시면 오늘은 국채 금리 수익률이 훅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만약에 예전 같으면 이런 충격이 왔으면 오히려 연준은 이거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은 거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모든 부분들을 금융 완화해서 긴축주로 돌아가고 있고 이미 우리는 2번이나 금리 올린 상태에서 이런 충격이 됐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더 크다. 다만 여기서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건 12월이 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부분.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과연 프라이머리 키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미크론 문제, 그다음에 금리 올렸던 문제, 그다음에 12월에 더 큰 거 과연 무엇이 가장 큰 변수로 다가오는지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시 또 저점에서 주가가 턴할 때 우리가 베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금 먼저 우리가 아는 국내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금통위가 예고대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 추이인데요. 지난 2020년 3월 달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0.5에 갔던 이 금리가 다시 2번 올리면서 1% 갔습니다. 이게 0%대하고 1%대하고는 일단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 비근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단단한 미국도요. 금리를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진 다음에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를 했죠. 그다음에 2015년도 그러니까 대략 한 7년 정도 지난 이후에 금리 요만치 올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폰의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빅스텝은 한 0.5 이상씩 올리는 걸 빅스텝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차질이 없게끔 0.25씩 움직이는 것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딱 한 번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를 0.25를 올렸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지난 1970년대 오이시쿠가 있었을 때는 바로 그다음에 1980년대에 영화바이오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금리는 어디까지 갔었느냐. 바로 17%까지 올라갔던 걸 비하면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0.25로 올렸는데 주가는 한번 가서 보시죠. 밑으로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마침 제로냐 아니냐, 그 다음에 0냐 아니면 1%대냐. 우리가 이걸 종목을 볼 때 가격의 마디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가 6만 전자 아래에서 한참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그런 말씀드렸어요. 얘는 올라갈 때 그냥 가지 못하고 10만 원 근처 가면 한 번은 두드려 맞을 것이다. 결국 그 10만 원 근처에서 두드려 맞았던 이유가 이건 자릿수를 바꾸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도 이런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리가 0에서 1로 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에 여러분 또 혼동될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야 올라가는 건 좋은 거 아니냐. 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방송 용어로 참 적당하지 않아서 멋불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리는요. 금리 자체는 일단 당연히 돈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금리는 낮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어주는 것이 증시 호재지 금리 올리는 것은 무조건 그 악재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뒷배경이 있는 거죠. 그게 경기가 좋아져서 좋아진 효과로 금리를 올렸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제가 항상 주가란 세수대의 물의 온도와 같다. 항상 호재와 악재라는 것이 섞여 있는데 이 금리를 올린 것은 아직까지 금리 올려봤자 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나는 악재성 요인보다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호재성 요인이 더 커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지 위로 나가는 것이지 금리 자체가 호재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이 앞에 마침 밤 12시인가요? 화요일 날 원포인트 레슨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빅픽처 렌즈 보시면은 그 부분을 이해할 겁니다. 어쨌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요번에 이게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신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난리고요. 네. 웬만한 저 강남 가서 굉장히 늘었어요. 건물이 통째로 임대가 나와 있고요. 1층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건 경기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요인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미니 방송을 통해서 점심 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은 오히려 우리 가계 입장을 보면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부채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가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OECD 안에서 보면 굉장히 양호하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IMF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당신들 더 부채를 더 끌어다 써도 돼. 더 부양 추출해도 돼 할 정도로 우리는 OECD 안에서도 굉장히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은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IMF 때 홍역을 치는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히려 많은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결국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할 수 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대변한 거죠. 근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 이게 우리 한국의 현재 내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기억나시죠? 가계부채가 1,000조가 돌파했다고 그럴 때 야, 이 급 엄청나다. 왜냐하면 이게 단위가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현재 1,840조 정도. 근데 이게 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GDP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요. 그 나라의 GDP하고 가계부채가 맞먹는 나라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최상위권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터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국내적으로는 여러분 영끌족, B2, 그죠? 특히 젊은 층, 2030 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부모 찬스가 아니면 집을 사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저는 항상 어디를 갈 때 되도록이면 택시를 이용해서 갑니다. 항상 타면 저는 기사분한테 말을 걸어요. 왜? 그분들이야말로 걸어 다니는 척척박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애 때문에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제 자녀분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1,840조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와 맞먹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실질 GDP랑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야,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 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인가? 근데 저부터도 제가 만약에 금통위원이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근데 직업이 뭐다 보니까 주식쟁이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들어가는 이자 비용 부담 한 30만 원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뭐 많이 버는 사람들이야 뭐 30만 원 그게 별거냐 그러지만 정말 이게 젊은 층으로 보면 30만 원이면 대략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라고 치더라도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30 세대들이 재직도 취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작은 힘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금리를 1%로 마감하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2016년도 주가 폭락할 때도 똑같았어요. 2015년도 금리를 미국이 올리면서 이제 제로금리에서 0.25로 한 번만 올렸는데 왜 주가는 폭락을 줬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다음 연도 2016년도에 미국 금리를 최소한 3번 이상 올릴 것이라는 부담감들이 주가를 억누렸거든요. 우리가 주말장에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오늘 나왔던 델타 누 때문에 빠졌을까? 아니요. 금리 1%를 견디는가 못 견디는가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못 견디고 주가가 밑으로 빠졌습니다. 바로 이주열 총재의 다음 멘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금리가 우리가 1% 갖다 놨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현재 상태로 보면 어느 수준에 있다? 금융 완화적인 수준에 있지 이것이 긴축 수준에 있지 않다라는 쪽에 발언을 했습니다. 곧바로 이것은 시장에 전달되면서 야, 이거 내년 1분기에 금리 올리겠는데, 신군 내년에 대선 몇 월 달에 있습니까? 3월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선 치르면 3월 달 이전에 또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냐면 빠르면 언제? 1월이요. 1월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야, 이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금리 올릴 거야? 이러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주식쟁이 입장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작년에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기관이 때려? 또 외국이 때려? I don't care. 왜? 누가 바쳤습니까? 바로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바쳤던 가장 중심 세력들이 개인이 바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신용 묶어놨죠. 그다음에 제가 많이 썼던 단어가 있죠.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금융 불균형. 이 돈들이 자산시장에 들어와서 자산버블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돼. 가계부채가 나중에 문제가 돼. 이걸 막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매도도 새로 생겨났죠. 기관가구들이 매도 때릴 때 이걸 받쳐준 힘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꽁꽁 묶인 상태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면서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1%도 1%지만 이게 내년에 1분기에 빠르면 1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들이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 타겟팅이 몇 프로가 물가 타겟팅입니까? 2%가 타겟팅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2% 이상에서 얼마 동안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다섯 번이나 이후에 썼고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3%대까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연말을 앞둔 상태 속에서 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물가 추이가 잡히면 어쩌면 그냥 희망사일지 모르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조금 좀 뒤로 미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3%대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준다면 어쩌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그 내년 그 1분기 중에서도 선거가 3월이니까 어차피 매는 빨리 맞아야 또 우린 또 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부담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 추이,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미크론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우리 눈앞에 다가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 이게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 인플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금통위 입장을 봤을 때는 아까 했던 대로 가계부채, 이게 문제가 돼서 터질 수가 있겠고요. 이건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 잡히려고 하는 것이 있죠. 요번에 금리 올렸던 요번에 이주열 총재나 이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누구나가 알죠. 공공한 비밀. 요번에 금리 올렸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 잡으려고요. 바로 치솟고 있는. 여러분들 기분 좋지는 않죠. 집이 있어도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잘 알고 계시죠? 아니 어쩌면 또 집 임대 놓지 않는 분들은 그게 뭐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은 뭐를 요구합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한 차례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 만약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 몇 년이? 4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년에 끝납니다. 지금 결국은 부동산을 잡겠다 그러는데 이건 제 얘기보다도 저는 항상 이제 재테크가 하는 거라니까 이건 부동산 전문가들을 다 서치를 해봅니다. 그래야 큰 빅픽처의 그림을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쪽은 그게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평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부분들인데 이게 공급이 그렇게 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 8월입니다. 이게 7월 말로 끝나면서 8월에 다시 재차 계약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 전세값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60%의 룰이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이 주택가격에 몇 프로 치고 올라가면 60%를 치고 올라가면 집값은 또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한은에서 공건하는 비밀 이거는 누구나가 알듯이 결국은 이건 집값을 좀 잡겠다는 취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내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앞둔 상태 속에서 과연 집값이 제대로 잡힐 것이냐 이런 의구심들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어쩌면 내년 1분기에 또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뭐를 올릴 가능성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죠. 우리가 주식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한해서는 어쩌면 올릴만 했구나. 첫 번째는 아까 했던 대로 가계부채 문제가 있었고요. 그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물가 문제. 어차피 중앙은행이 생겨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터잖아요. 네. 그죠?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바로 이 물가 문제가 2%대도 아니고 3%까지 치고 올랐기 때문에 내가 나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부동산 문제. 근데 앞서 서두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직업이 주식쟁이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호주면서 돈 뺏어가면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내가 아무리 누굴 지지한다고 내 호주면서 돈 뺏어가 보십시오. 그거 좋아하나. 그러니까 주식쟁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도 될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작년에 시장이 강했던 것은 기관과 외국인 덕분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이 동학개미들의 그 혁명으로 이뤄낸 그 상황이었는데 이게 조금씩은 좀 꺼져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금리의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거든요. 첫 번째 금리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델타의 2배. 뭡니까? 바로 누. 근데 오늘 아침에 이름 바뀌었다고 그랬죠? 오미크론. 이건 여기 방송 새벽잠을 잊으면서 이 작업을 해주는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누로 보냈는데 벌써 여기서 작가님이 알고 이거 고치는 분이 알고 이걸 바꿔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후방에서 편히 잠을 자듯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강의를 편하게 할 수 있었네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5번째 알파벳이라고 하죠. 오미크론 변이. 그래서 실제로 WHO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게 바이러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돼. 이게 전파력은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보통 알듯이 전파력이 강하면 치사율은 낮았거든요. 네. 근데 이놈은 전파력도 강한데 치사율도 강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감. 그다음에 기존의 백신 이런 것들이 잘 들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유럽, 미국 증시들이 그렇게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찾아본 내용들을 보면 이 문제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생기는데 이 앞에 이게 왜 유력적이다라고 왜 2배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에 델타 변이는 몇 가지 16개에 달하는 돌연 변이를 생산하는데 얘는 거기에 2배 32가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대처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의 2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미국 대통령께서 좀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번에 남아프리카에서 이게 발생된 거잖아요. 남아프리카에서 첫 발제 발견됐다는데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아무리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가 백신을 2번 맞고 부스터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지고 있습니까? 남아프리카에서 터지고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신을 자기네만 맞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급을 해줘야 보급을 해줘야 되죠. 제가 무슨 뭐 유엔의 대사도 아닌데 아침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딱 보는 순간 그 생각했어요. 이게 예전처럼 뭐 비행기도 없고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가 왜 합니까? 그냥 다 막아놓으면 되죠. 비행기 없으면 그냥 바닷길만 막아놓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방벽 치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의 교류가 있는데 야 우리만 안전해.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백악관에 선다면 이 얘기를 꼭 하시죠. 빨리빨리 많이 좀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은 또 오미크론이지만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만 맞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마스크 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마스크 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어제도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어제도 이거 하면서도 들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마음가짐을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요새 잘 마스크 안 끼잖아요. 마스크 꼭 끼고 음식물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꼭 끼라고 또 의사 선생님이 어제 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그 친구니 아침에 저한테 얘기해서 깜놀 그랬습니다. 야 역시 앵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데 이게 지금 에이즈 우리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죠. 이 환자에서 발병된 거로 추정되고 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건 면역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성되고 있다 해서 이런 얘기도 전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셨듯이 스파이크 단백질 모양이 바뀌면 백신 효과가 무력화되는 이 가능성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야 이거 도대체 백신이 언제 나올까? 그때 너무나 막막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죠. 사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기본적인 틀을 갖추면 그 다음엔 결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거 보시면서 너무 막 침울한 분위기로 계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결국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미 실제로 이런 부분에 착수에 들어갔다는 보도까지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주시장의 입장을 봤을 때는 조금 부담감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더 큰 놈은 어디 있느냐? 항상 프라이머리 키가 어디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12월 15일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FOMC가 열리고 FOMC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그런 말씀드렸어요. 제롬 파웰이 연임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다.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비둘기적인 모습 계속 보일 것이다. 정말 계속 비둘기였죠. 아마 연속극의 드라마의 연속극처럼 보셨던 분들은 맞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제롬 파웰은 비둘기가 아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의견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의견과 뭐 다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롬 파웰이 아까도 했지만 주가가 여기 지금 보시면 12월 15일 날 과연 다시 그는 매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냐. 일단 제롬 파웰이 연준 의장이 된 다음에 한 것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3번, 2018년도에 무려 4번. 그중에 최악수는 바로 2018년도 12월 달입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CPI, 그 다음에 PCE 이게 최근에 30년 내에 최대 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나가 알죠. 제레미 시겔. 바로 워렌 버핏이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제레미 시겔한테 가서 배워라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제레미 시겔 교수가 연준 플레이에 연준 인플레에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방크도 연준이
매파적인 행보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ING에서는 파일 재지명이 달러 강세의 재료작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롬 파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2의 그린스폰 의장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린스폰 의장은 임기가 제일 패디 의장을 가장 오랫동안 연임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스폰 의장입니다. 역대 여러 명의 대통령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맨 끝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바로 2001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9.11 테러가 터졌죠. 9.11 테러가 터진 다음에 금리가 6.5에서 1.0으로 미국의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이 1.5까지 지속적으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엔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여줬을 때 금리 올렸어야 되는데 금리를 그만 올린 것을 놓쳤습니까? 왜 놓쳤을까요? 바로 중국이 바로 디플레,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굉장히 싼 물건을 갖다가 공급하기 시작했죠. 2001년도에 바로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의 저가 물건이 들어오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2014년도 6월부터 2016년도 6월까지 무려 17번이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빅쇼트. 그죠? 빅쇼트가 터지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장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뭐냐? 언제 출구 전략을 잘 세우냐? 이번에 같이 임명된 부의장이 있죠. 완전 뭐 비둘기 모습이다 그래서 뭐 좀 늦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각자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제가 보는 시각은 그동안의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슈퍼 비둘기까지 전부 다 매변신하는 상태에서 있어서 제롬 파웰은 연임이 될 때까지는, 왜냐하면 월가가 지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딘가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 연임까지는 비둘기 모습이지만 이게 된 다음에는 매의 모습 바뀌는지를 보자. 이건 누구나가 알 수 없죠. 매의 모습 바뀐다는 게 아니라 매의 모습 바뀌는 걸 보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매였다는 얘기도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뭐냐면 그때 달라요. 유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제닐 앨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하다가 2015년도 10월 때 금리를 딱 올리니까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한마디 하겠습니다. I'm so sorry. 이거 내가 정말 너무 잘못한 거다. 미안하다. 우리 금리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도 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돌아갈 수 있다 해서 장을 휘둘렸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가 원하는 연준 의장들의 기본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제롬 파웰이 과연 12월 15일 날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대로라면 굉장히 매의 모습 바뀔까 싶은데 지금 뭐가 터져버렸습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오미크론. 이게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실제 오늘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의한 2년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훅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일단 다시 또 미국은 이미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2020년대 처음으로 한 번도 몰랐던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내려갔다가 뜨는 모습 봤잖아요. 어차피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방송 지금 아침에 듣고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이번에 3타임스 했던 거를 1배수로 바꿔줍시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S&P 500이 약간 5일선 한번 그래프를 보시죠. 오늘 빠지기 전에 그래프 보시면은요, 살짝 5일선이 쌍봉의 조짐이 있었거든요. 살짝 바꿔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급을 조절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야 그거 다 팔아라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거다. 다만 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충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려있다. 하지만 주가는 이대로 그냥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게 바로 금리를 올렸을 때의 그 제롬 파웰이 했던 그 행적입니다.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여기가 결정을 다 했었고 여기 금리 올렸을 때 주가는 이렇게 밑으로 훅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다시 찍고 다시 위로 갔었죠. 왜요? 조금 아까 신군이 서두 얘기했던 대로 M파동이 없었기 때문에, 즉 하락파동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좋거든요. 잠시 후에 10시 30분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주시장의 모습입니다. 밑으로 훅 빠졌습니다. 여기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미 얘는 위로 올라갈 때 문제가 따랐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박스 그래프를 기억하시나요? 신군? 네. 지난주에 제가 박스 그래프를 보면서 얘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힘들다 그랬습니다. 왜? 현재 주가가 언제 주가를 비교해달라? 바로 석 달 전의 주가를 꼭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M파동이 나온다는 개념은 뭐가 돌아서야 되는 파동입니까? 61선. 이 60선이 돌아서야 되는 파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서려면 결국은 빠져나가는 몇 달 전의 주가보다 석 달 전. 석 달 전 주가보다 얘가 높아야 도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빠져나는 주가가 지난주 여기였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주가였었잖아요. 네. 근데 얘가 놓여있는 위치가 지금 주가보다 높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는 주가, 그러니까 급등을 주지 않는 이상 빠져나간 주가가 지금보다 높기 때문에 60선은 어떻게 된다?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여기 보시죠. 어디서 정확하게 터치를 했나 한번 보시죠.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펜을 드는 것도 잊어버렸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딱 여기서 들이맞았죠. 이게 선물 차트입니다. 요게. 예. 그러니까 지금 얘가 너 얘 올라가다 왜 내렸지? 딱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바웃이거든요. 여기 앞에서도 빠지거나 여기서도 빠지는데 얘가 충돌됐을 때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너 왜 올라가다 들이맞았니?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 하나 맺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가 중요합니다. 왜 한 달 후가 중요할까요? 지금 얘는 한 달 얘가 지금 여기 빠져준 주가 아직까지 여기죠. 네. 그럼 얘가 설령 위로 올라가더라도 얘는 부담스럽거든요. 다만 얘가 대략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여기 2번 구간 급락하는 주가가 빠져나가죠. 네.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낮습니다. 낮죠. 그럼 얘가 요번에 내려갈 때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냐 안 깨고 가느냐는 겁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도 심각하게 깨고 내려가면 얘가 좀 힘들어지죠. 다만 얘가 여기를 안 깨고 내려가면 좀 더 양호 모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늘 미국 시장은 빠졌지만 또 이제 월요일 날 실제 장을 열었을 때 미국 선물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얘는 이 3개월 전 주가를 지난주에 항상 제가 드라마 보듯이 보시고 있습니다. 종목구들도 좋지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얘가 앞으로 얼마 동안은 봐야 되는구나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얘는 여기 부분이 빠지는 주가이기 때문에 얘가 두드려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너는 왜 빠졌니? 라고 했을 때 코스닥 볼게요. 이거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코스닥 레버지 차트입니다. 즉 코스닥 대형주 차트거든요. 그럼 예를 보면 대들 준 다음에 뭘 줬나요? 골드 줬죠. 그러면서 어디서 들이받았냐면 이걸 중방 패턴이라고 그래요. 골드 대도 주는 거 맨날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죠. 그럼 얘는 그냥 못 가고 직전 고점에서 들이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이맞았죠. 그럼 역으로 얘가 내려올 때는 어디가 의미가 있을까요? 직전 저점대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중방 직고 때문에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그러면서 주도주 패턴을 잠깐 한번 보시고 왔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올라갈 때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물려셨을 겁니다. 왜? 또 삼성전자가 잠깐 뛰니까 와르르 또 삼성전자에다가 신용 보고 넣었을 겁니다. 얘는 그냥 월초 양봉이기 때문에 얘는 들어주는 반등이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언제 뜰 것이 할 때 제가 서핑 보드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선 위에 올라타야 이렇게 월봉에 6개월선 위에 올라타야 진짜거든요. 이게 내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우르르 뉴스만 보고서 야 이종희 회장 미국 갔대. 야 삼성전자 사야 돼. 쫓아가서 샀던 사람들은. 올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밑에선 절대 투매하지 마라. 대신 얘가 만약에 때리고 싶으면 60선과 240 특히 여기 240이 부담스러우니까 여기 올라갈 땐 약간 내가 좀 줄여주고 다른 이게 돌아도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나요? 아직도 삼성전자 그렇고 밑에 뭐냐면 메타버스 다음에 애플카가 오는 이유. 즉 이게 애플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도 지난주에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자 혜택을 입는 소부장 종목. 이번 주에 소부장 종목은 괜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에너지가 이게 연결된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올라가도 여기서 종합이 두드려 맞으니까 맞은 타임이니까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얘보다는 어디에 개별적인 종목에 쏘는 겁니다. 다만 얘는 지금 월초 양봉이고 얘는 또 밑으로 내가도 여기가 저점이 지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차라리 얘가 왔다 갔다 해도 난 그냥 배당 맞는 거 그냥 받고 나는 버티겠다. yes, okay. 그리고 분할적으로 나는 매월 월간마다 사주겠다. 이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머니 게임은 이쪽에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안 빠지는 것 자체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제 얘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텨줄 겁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이게 시장을 약간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이게 개별주에서 대형주로 확 갔던 분들은 이게 또 올라가다 또 여기 똑같이 6개월서에 들이맞았죠. 여기도요. 얘가 대두 준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얘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둘 다 내려가면 버텨는 줍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어디로 움직이느냐. 계속 개별 테마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유일한 종목군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또 뭐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게임주.
그죠? 2차 전지, 게임주, 뭐 이런 것들 여기 서 있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있죠. 특히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기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시젠, 뭐 여기 수젠텍, 여기 뭐 많은 종목들 여기 와 있죠. 여기 보면은 뭐 SK바이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 개별주 종목군 내에서 얘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대형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뚫고 가는 이런 섹터,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됐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됐던 게임주 섹터가 됐던 아니면 지금 현재 오늘도 미국 장에서 보면 또다시 이 코로나19에 대한 예전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죠. 그렇지 이러한 섹터 종목군 내에서 매기가 순환매를 보이기 때문에 이건 대형주로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빠질 때 좀 덜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 움직이는 대형성 테마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매개 순환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다 그런 건 종목 아닙니까? 네. 그죠? 그다음에 NFT라든지. 그래서 현재 주가의 흐름은 역시 같은 동네에서 테마주 내에서 야 이번에 이 테마주인데 이렇게 돌지 쉽게 대형주로 가지는 않으니까 다음은 거기에 비중을 좀 두시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10시 반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